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저희가 7월 19일에 또 촬영을 하고 네. 있다는 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주가 급등했더라고요. 제약 바이오주가. 예. 그거 뭐 다른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측면보다는 다른 측면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그동안 어려웠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뢰가 너무 없었어요. 신뢰. 예. 실제 뭐 제약 바이오에 많은 훌륭한 기업들이 지금도 있는 게 사실인데 많은 기업들이 약간 좀 투자자들을 우롱한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실제 아닌데 마치 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많이 호도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가리는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를 찾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 진짜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실제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성과를 냈다 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글로벌 메이저 업체, 우리 흔히 빅파마라고 하는 기업들하고 실제 라이센스 아웃이 이루어지는 또는 협력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사실 그게 진짜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들이 야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약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글로벌에 있는 메이저 빅파마 5군데가 와서 이 약 내가 가져갈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줄 서야죠. 그렇죠. 근데 안 서고 안 했다는 얘기는 사실 걔들이 볼 때는 이거 뭐 그렇죠? 일단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약이 안 돼. 이게 아니라 야 네 것도 좋은데 저쪽에 더 좋은 게 있어. 이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약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우리께 실제 약이 좋으니 잘 될 거다라는 얘기만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신뢰를 너무 잃었지만 지금은 실제 외국 기업들이 라이센스 아웃 즉 이 특허권을 가져가는데 그것도 금액이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 금액도 작았는데 금액이 커졌고 빅파마들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신약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정말 글로벌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있기 시작을 했고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신뢰를 찾아가면서 이제는 제 가치를 찾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하. 이것도 역시 기업마다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편차가 너무 커서 제약 바이오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약간 시장의 분위기는 몇몇 그 바이오주들이 또 신뢰를 또 보여주면 또 다 같이 올라가고 몇몇에서 신뢰가 또 깨지면 다 같이 떨어지고 또 이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선별적으로 들어가야 너무 그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려워요. 각각의 기업이 어떤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이 글로벌적으로 뭔가 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또 일부 기업은 그렇지 않지만 또 일부 기업들은 이미 검증된 기업들도 있죠. 글로벌 빅파마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몇몇 기업들은 주가가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좋아지죠. 이 기업들은 그래 실제 속이지 않았고 실제 좋은 사례가 있었어. 글로벌 기업들한테 인정받았으니 추가적으로 될 수 있어라는 기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주가가 연속성 있게 보여주는 기업들. 또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대형주와 중소형주 흐름들이 기존에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네. 대형주 빅테크 위주로 올라갔었고 또 우리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좁혀지는 흐름도 나타나긴 합니다만 우리 시장에서는 또 하반기로 가면서 뭐 금투세 우려도 있고 중소형주들이 좀 힘을 못 쓰는데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을 하면 또 중소형주 막 차익 실현 욕구도 커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금투세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무래도 금투세를 앞두고 나서 임박해서 만약에 팔게 되면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뭔가 올랐었을 때 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일단은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반대입니다.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세금에만 초점이 맞춰 계세요. 그렇죠? 물론 이제 세금 얘기도 되게 중요한데 정말 큰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관치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일단 미국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미국이 아닙니다. 자, 기업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람밖에 없어요. 네. 기술력. 예.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먹고 살려면 지금 그 제약 바이오도 되게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런 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들이 주시장에 많이 상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벤처도 많이 키워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먹고 살 기업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장이 큰 것도 아니고 결국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네. 앞선 기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협력 이런 게 있으려면 자본시장이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벤처가 커갈 수 있는 어떤 토양이 되기 위해서 일단 자본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투자하는데 다른 국가들보다 전 유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더욱이.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꺾는 게 저는 금투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죠? 두 번째는 자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데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자금 조달을 공산주의나 이런 데서 은행에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서 증자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또 원활하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변동성도 크고 또 금투세 이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라면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회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일단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는 다 중소기업들이 보게 돼요. 더 많은 자금들이 필요한 건 그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일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중소기업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금으로 시장을 꺾기는. 하나가 더 있는 게 네. 우리 미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예. 어느 국가든 사실은 우리도 퇴직금, 국민연금 되게 볼 때는 운용을 되게 잘하고 있지만 네. 문제는 사람이 너무 줄잖아요. 인구가 줄고. 네. 그럼 궁극적으로 투자를 잘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잘하려면 자본시장이 커야 돼요. 미국도 이전에 80년대 중후반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401K라 그래서 퇴직연금법 401조 K항을 해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많이 높았잖아요. 네. 그럼 연금이 투자할 때 주식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투자했을 때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런 변동성에서 이렇게 취약하면 우리의 노후수단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거기다가 법에 대한 완성도는 거의 빵점 수준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에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원천징수. 예, 원천징수도 그렇고 네네. 미국에서도 안 하는 걸 우리가 한다라는 것도 전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글로벌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글로벌을 뻗어나갈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은 우리가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도 크고 기업들의 전망도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야의 많은 분들이 시장에 이런 주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야, 한국을 금융 허브로 키우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홍콩, 싱가포르를 얘기해 줍니다. 거기가 세금이 더 있던가요? 세금을 더 깎아주지 않습니까? 더 자유화. 우리가 미국이 아닌 이상이라면 네. 우리 시장의 매력을 느끼게 하려면 제가 볼 땐 깎아줘야 되는 게 맞겠죠. 세금을 네. 물려도 막 돈이 그렇습니다. 몰려드는 나라와 세금을 물리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완전 다른 그렇죠. 건데. 예. 그래서 처방이 달라야죠.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자본시장을 굉장히 키우는 국가들은 미국이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 그래도 뭔가 이것과 관해서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데 우리는 그 매력이 오히려 더 없게 만드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자본시장도 충분히 성숙을 하고 우리 기업들도 경쟁력을 가진다라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제도를 본따서 나름대로 큰 피해자들도 없고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새 혜택까지 하는 이런 어떤 세밀한 작업들을 통해서 제가 볼 땐 시간을 두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자본시장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태계가 돌아가는 원리,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분들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럼요. 일부 정치인분들만 아직까지도 그 이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한데. 보세요. 또 아이고. 만약에 거래세가 없어지고 한다라면 네. 외국인이 내던 거래세를 우리끼리 금투세로 나눠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자 감세입니까? 그럼 외국인들은 왜 안 내죠? 그렇죠. 외국인 그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하는데 아주 그렇죠. 논하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 또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업데이트 버전 또 알려주셔야죠. 예. 제가 중국의 소비를 보고자 했었던 건 뭐냐면 이전에 봤었던 중국 소비가 제가 볼 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러 갔었는데요. 확실히 중국의 소비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 바뀐 형태가 불황형 소비입니다. 불황형 예. 소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중국인들이 검소해졌다. 제가 아는 중국인들이 아닌 거죠. 원래 우리가 옛날에 알던 중국인들이라면 씀씀이 크고. 씀씀이도 크고 뭐 이랬다라면 지금은 뭔가 현실화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부족하니 안 쓸 건 안 쓰고 또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가격이 낮은 걸 찾고 다만 중국은 가격을 낮은 걸 찾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방법이 예, 다르다. 우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은 걸 가성비를 찾는데 아하. 중국은 그거보다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품질이 좋은 것들은 되게 좋지만 이 가격이 쌀수록 품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의 소비가 많이 있냐면 좋은 것들을 싸게 사는 방법들을 많이 그게 여러분들 지난번에 잠시 설명드렸던 맞아요. 한맥스라는 회사. 그렇죠? 음. 이게 이제 중국어로 하면 하우터마이라는 회사인데 좋을 호자에다가 특별할 때 특, 그다음에 마이가 이제 살 매자, 네. 하우터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게 갈수록 매장이 늘어나고 있고 요것과 비슷한 분분마트 같은 관련 회사들이 한 열 몇 개 이상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 수도 처음에 요게 여러분들 코로나 때 그때 생긴 건데 5명으로 시작했다 지금 몇천 명의 직원을 거느릴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 예. 분문마트나 하우터마이, 한맥스 예, 좋은 걸 싸게 파는 그런 유통 채널들? 예. 어떻게 그런 데 투자하는 방법이나 뭐 간접적인 수혜나 뭐 중국에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하니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중국 이제 너무 스터디 정치적으로 좀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음.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국이 공급광이다 보니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도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유통기한 문제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싸게 가져다. 우리도 여러분들 백화점 가보시면 그날 당일에 생물 이런 것들은 저녁에 굉장히 싸게 주잖아요. 그쵸. 그 원리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국내 제품보다 그러니까 중국 국내보다는 해외 제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표님 그리고 삼양불닭 이런 것들 네네네. 뭐 예를 들면 일반 매장에 가보면 뭐 1년 이상 남고 그렇다면 여기는 석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근데 중요한 건 석 달 남고 바로 먹을 거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괜찮거든요. 전 1년 지난 것도 먹어봤는데 저 별 탈이 없었는데 뭐 석 달 남은 거 되게 생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유통기한이 아니라고 소비기한이라고 또 그러니까요. 명칭도 예. 바꿨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 예. 최근에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유통 구조도 좀 바꾸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춰갔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거기에만 사람이 엄청 몰려요. 예,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랬었고 제가 실제도 본 게 뭐냐면 뭐 최근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명품 매장에 사람이 없어요. 명품을 살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양극화돼서 고소득층 아니면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또 계속 그런 소비를 한두 개인데 그거로 전체 명품을 대변하기는 어려웠고 전체 명품 샵의 사람 자체가 제가 이전에 다녔을 때 대비 10분의 1, 10분의 1도 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너무 줄었다고. 많이 줄었다. 그냥 거의 명품 소비는 정말 잘 안 하는 편에 속한다. 이런 정도라 보시면 되고 진짜 뭐만 있냐면 먹는 것만 대박이에요. 먹는 건 진짜 뭐 줄 서서 먹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 이번 달에 나왔던 중국의 소매 판매를 보니까 예. 전체 소매 판매 지수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음식료만 먹는 것만 10% 이상 증가를 했더라고요. 아마 제 기억 속엔 4.7%인가 소매 판매가 그런데 10% 넘게 먹는 거는 증가를 했었어요. 돈이 없어도 먹는 거 잘 먹지 않으니까 소확행을 꿈꾸는 거겠죠. 그러니까 좋은 카페 가서 이런다든가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절약하는 소비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일부는 저축도 많이 하는 부분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다른 나라랑 다르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으니까 물가 상승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식음료에 대한 소비가 순증한 효과가 더 크겠네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식당들 가면 예. 정말 줄을 많이 서요. 근데 실제 제가 소비를 해보면 안 비싸요. 야, 이렇게 좋은 백화점인데 이 가격밖에 안 해? 이런 것들이 많으면 실제 중국의 음식값이 비싸지 않은 것도 왜냐면 거긴 지금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생기고 그쵸, 있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물건이 싸다 보니까 먹는 것들은 특히 뭐 요즘 빵 엄청나게 이제 베이커리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고 뭐 커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일반 음식점 중에서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집들은 뭐 한두 시간씩 기다리는 건 보통 일이 될 정도로 일단 음식 문화에 대해서는 되게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음식료 관련 기업들 중 보면 은근히 중국 매출이 높은 기업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삼양불닭도 지금 중국 매출이 더 커요. 맞아요. 지난번에 그 네. 말씀해 주셨죠. 예. 삼양불닭 중국에서 미국보다 그러니까 더 많이. 북미가 매출이 늘어나서 오른 건 맞는데 예. 중국도 그만큼 늘어요. 중국 현지에서 그러면 한국 음식료에 대한 뭐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죠. 예. 많이 좋고 많은 기업들이 이미 철수를 했어요. 중국에서 쓴맛을 받고 또 이제 유통에 대한 문제도 있었었고 또 중국 당국의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쓴맛을 많은 기업들이 많이 철수는 했지만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브랜드력 있는 것들은 살아남아서 점차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점유율을 높여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똑같이 그 관련 기업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글로벌 입맛이 비슷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어떤 뭐 라면류예요? 그렇죠. 라면도 그렇고 아니면 우유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 아니면 몇몇 뭐 밀키트 이런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관련 기업들은 뭐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도 잘 된다는 기사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포지션이 계속 늘어나는 것 눈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약간 그럼 이거는 투자 측면에서도 미국과 중국 양쪽에 잘 팔고 그렇죠. 있는 기업들. 예.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괜찮겠죠. 이것도 좀 압축해서 갈 필요가. 많이 압축해야죠. 예, 예.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중국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는 것 같은데. 지난달엔 요즘에? 2번 간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어디 고향집보다 더 자주 가시는 거 아닙니까? 심하게 자주 가죠. 고향은 갔다 온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다음 달에 8월에 또 가세요? 또 한 번 좀 가서 한번 또 추세 한번 보고 예. 왜냐면 이제 만약에 이런 불황형 소비들이 있으면 그게 또 파생이 돼서 또 새로운 소비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소비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네.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거의 또 같은 곳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데 가긴 합니다만 예. 어차피 뭐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이 잘 하고 있거나 새로운 또 기회가 생길 만한 것들. 또 반대도 있죠.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업은 조금 조심해야 될 건데도 있는 거니까. 예. 중심으로. 또 하나는 예. 아직은 그렇지만 이게 글로벌 예를 들어서 명품도 중국에 가봐야 명품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명품 소비는 중국이 지금 탑이에요. 아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할 때도 중국 가서 봐야 그 명품에 대한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해외 주식 예, 투자를 그렇죠. 할 때도. 예. 그러니까 중국 주식을 찾겨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주식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도 제일 큰 시장인 거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 또 우리 기업들의 수혜 이런 걸 찾기 위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피해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유율이 의미가 없고 이게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피해를 받았지만 거기서 뿌리처럼 있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예 아직 뿌리가 뽑히진 않은 기업들이요? 안 뽑히기 나서 잡초처럼 잘 자생하는 기업들이 은근히 있어요. 왜냐면 그런 기업들 정도면 야 이런 어떤 어려운 것들도 견뎌냈었으면 제가 볼 때는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기업들도 생겨요 실제로. 뚝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잡초처럼 일단은 버티고 있는. 사실 잡초 같은 기업은 아니고 되게 좋은 기업들인데 거기서 그 정도 자생했으면 진짜 온갖 평지풍판 다 겪었다고 봐야죠. 그래요. 예. 근데 또 이제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건 또 중국과 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렇죠. 공급 과잉 때문에 희망은 별로 안 그거는 보이고. 나중에 아무래도 그런 걸 보시려면 나중에 중국의 재고 트렌드 하고요. 재고. 예, 그다음에 PPI라 그래서 도매물가 지수 보시면 돼요. 결국 중국도 너무나도 공급들이 많다 보니 중국이 이 공급이 해소될 때 나오는 지표들이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그런 어떤 표시들이 없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꼭 중국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이 기업들이 앞으로 중국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구조조정하면 그게 최악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또 아까 뭐 대선 이야기도 앞서서 좀 했습니다만 만약에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며칠 이내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휴전 맺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국제관계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또 모르겠네요. 근데 원체 또 오래됐으니까. 예. 사실 뭐 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크게 버틸 수 있는 게 결국 미국의 지원이 컸기 때문인데 그렇죠. 이 지원을 줄이면 싸울 의지가 굉장히 약화되는 거지 떨어지고.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휴전을 할 수밖에 타이반 없다. 휴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러시아 입장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굉장히 잘 싸우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의 원조가 든든하기 때문인데 최근에 보니까 독일이 내년에 원조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거 알고 계시죠? 이미 공식 기사화됐고요. 미국도 원조를 줄인다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발을 빼기보단 더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봐라. 미국도 발 뺀다고 하고 독일도 지원 줄이네? 그럼 내가 무리하게 정말 그 휴전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꽤 있죠. 두 번째는 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독일의 지원이 약화되면 나머지 EU 국가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야, 내가 이러는데 우크라이나 결국은 발 빼네. 결국은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뺏기고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 들면 더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토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그 완충지대가 맞습니다. 또 예. 좁아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저도 뭐 트럼프가 그런다라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고 또 뭐 나름대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또 이제 해서 야, 우크라이나가 이 조건 받아들일 거니 러시아 너도 같이 휴전을 해서 뭐 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방산도 한번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과연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안심하고 이제는 뭐 러시아가 아무것도 안 할까 그럴까요? 전 쉽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들을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진짜 다 구구파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이번에 좀 미안해 그치겠지만 프랑스에도 마리 르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네. 아니면 이제 이탈리아도 이제 멜라니 총리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도 왜 극으로 변하냐면 얘들도 유튜브에서 그래요. 유튜브가 전부 다 이제 양쪽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똑같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네. 비슷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갈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는 불안할 수밖에 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불안할수록 또 시장은 또 불확실성이 그렇죠. 더 예, 크고. 맞습니다. 그런 월간 문제는 이선협 7월호 거의 이야기의 한 30% 정도 이제 불확실성 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가 그런 거죠. 예. 그만큼 양극화가 됐고 양극화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목소리를 내시고 계시고 그 목소리를 잘 이용을 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해야 되는데 이걸 역용해서 양극단으로 갈라놓고 그래서 갈등을 더 분열시키고 내 편으로 만들고 이런 어떤 일들이 글로벌적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해서 8월 17일에는 저희 이선협 이사님하고 같이 예. 오프라인에서 특강, 예. 특강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주도주를 찾는 방법은 그렇죠. 다르다. 이 예. 주제를 가지고 장시간 할 거고요. 그건 이제 저희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미리 또 예약을 하시면 또 선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이선협 2024년 7월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